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관용입니다. 심야토론 신년기획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의 정치를 돌아보겠습니다. 장외투쟁, 또 극심한 국회 몸싸움으로 얼룩진 지난 20대 국회를 우리는 최악의 국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4.15 총선 이후 지난해 우리 정치도 제대로 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립과 갈등 극심했고요. 사사건건 검찰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여전했죠. 그럼 새해 정치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연초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고요. 조만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다가오고 있어서 새로운 협치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요. 새로운 정치의 길 어디서 찾아야 할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이런 거 할 수 있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서 검토할 만하다. 사면을 하면 그만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뭐 조건이 붙거나 그렇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가 너무 없는 그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 여당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야당의 요구나 희망사항도 좀 들어주고 이래야 뭐가 되는 것이니까. 당리 당략보다는 민생을 우선시하는 국민 중심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야당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살펴야 합니다. 실사구시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어야만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여야 3당의 유력 정치인 세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사선 의원 또 행정안전부 장관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역시 사선 의원 그리고 대선 후보로 출마하신 바 있죠.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정의당의 새 대표로 선출돼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신 정의당 김종철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삼 소개 안 해도 사실 지금 두 정치인은 여야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역 의원은 아니세요, 현재. 일부러 예. 저희가 그렇게 모셨습니다. 21대 국회 문 열고 거기에 이제 몸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우리의 정치 문제점을 좀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우리 정치 점수 잘 주기 어렵죠? 제일 아픈 질문을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십니까? 예, 국민의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는 거 절감하고 있고요. 요즘 주변에서 만나는 일반 시민들이나 또 제 지인들이 싸움판에서 잘 빠져 있어서 조금 모양이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빠져 있어서 좋으세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떠세요? 의원 보시기. 예, 저는 지난 4월, 작년 4월 총선에는 불출마를 했습니다만은 4월 총선 결과를 보고 이게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 쪽으로 행정부와 의회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모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들께서 저희들 보고 맨날 싸우지 좀 마라 이러는데 그 말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제발 우리 국민들이 제일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그런 일을 해결해 달라. 네. 일자리, 코로나 극복, 주택 이런 건데 이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에서 했는 걸 보면 예컨대 공수처법이나 검찰총장 문제나 대북전단금지법이나 5.18법이나 이런 걸 보면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은
총선 끝나고 나서 왜 우리 국민들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정치를 처리해야 할까?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좀 문제였다. 정치가 그 본질로 못 들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 대표. 저 일정하게 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하실 게 9월 정기국회 아마 대국민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할 때 거의 90%가 아마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관계 그래서 막 싸움판 나듯이 했고. 근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차피 경쟁이고 또 싸움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경쟁이 좋은 경쟁이 되면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건데 근데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 핵심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민생 경쟁이 돼야 되는데 저희 당에서 그러니까 올해 초에 발의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발의해서 올해 초에 통과시킨 법안이 중대재해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40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그 10만 명이 이제 산재를 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인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벌법이죠. 근데 네. 법 이름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싸웠는데 두 당은 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막 문제 제기하는 것이 그 중대재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돌아가시는 분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시거든요. 뭐 건설 현장 같은데 특히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거는 3년 동안 거기서 돌아가시는 거는 처벌을 면제하자 이런 거를 이 거대 양당이 바로바로 합의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걸 갖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안 싸우고 그냥 권력관계 뭐 이런 걸로만 싸우니까 그런 것에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이 총선이나 대선 때 공약한 것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일정 부분 자신들의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하고 지금 방금 김종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큰 소위 주요 의제로 삼아서 토론하는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 과정이 서로 간에 이 제도가 필요하구나를 합의하는 그런 계기를 못 만드는 것 그런 것도 역시 아마 저희들의 부족함 또 전국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김정철 대표의 핵심 지적은 네. 윤석열, 검찰, 공수처 뭐 1년 내내 그것만 하지 않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에는 말하자면 올인하듯이 하고 실질적으로 김 대표가 주장하신 대로 국민들이 어느 곳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만큼 절박한 절규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내놓지 않았냐라는 그 지적 그 부분이 정치가 아무런 생산적인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 지적이 아프다는 거죠. 그 제가 방금 이제 우리 김 대표님 정의당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뭐 취지에는 제가 100번 동감을 하고 대신에 이제 중대재해 이 처벌 법,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법안을 좀 빨리 통과시키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 저도 뭐 제가 의원 시절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정의당에서 낸 법하고 민주당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이 저는 조금 너무 거칠었다. 이게 예방 쪽에 없고 기업주 처벌 쪽에 그게 많아서 그래서 뭐 그 법을 오늘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 김부겸 전 의원님께서 김 의원님께서 그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셔서 오늘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그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게 부동산 대책을 24번을 하면서 임대차 법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전월세 문제가 더 심각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야당 보고 야당이 대안을 제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민주당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야당이 평소에 공급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해야 되고 세금과 규제만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된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러는데 180석을 얻은 여당이 그냥 야당도 없이 임대차 3법을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임대차 3법은 공수처법하고 달리 그거는 민생의 문제긴 하죠. 근데 같은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치가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
저희들 국민의힘이 정말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은 지지를 크게 못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지난 4월 이후에 특히 6월에 개원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걸 보면 이거는 뭐 아까 민생 동영상에 민생을 중심으로 실사구시 좋은 말은 다 나옵디다마는 사실 민생에 대해서 뭘 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마디 겁니다. 들고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공격을 해드리면 제가 아까 지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로 바뀐 과정이나 등등에 대해서 김영철 대표께서 압박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결국은 이제 처벌보다는 분명히 예방과 거기에 대한 의무를 더 강화하고 촘촘히 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때도 분명히 소위 안전을 지키는 사후의 처벌이 뭐 일종의 기업들한테 일종의 경고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분명히 예방에다가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와 사회적 관심과 안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어렵사리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이게 말하자면 부족하다고 절규하는 이 법의 그 허점을 메꾸고요. 또 시행을 해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허점이 많다 그러면 분명히 또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임대차 3법 등 임대차 3법 부분에 물론 뭐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건 아시죠. 소위 뭐 지금까지 소위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욕망 자체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24번을 하셨죠. 예. 뭐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사실상 그 이 전세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말하자면 그 부분만 보았지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그것이 결국 전세 풍기로 나타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신임 국토부 장관이 취임을 하면서 소위 공급에 대한 보통 사람들이 갖는 소위 거주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주택에 관한 부분들도 이제는 공급에 관한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오늘은 회초를 거기까지만 때리시고 요즘 문제는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어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 그 자체보다도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산업재해 문제나 임대차의 문제 이런 그 민생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싸우면은 국민들도 관심도 갖고 자기 자신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중대재해법에 이제 유승민 의원님께서 이제 산업안전법을 이제 하셨으니까 근데 산업안전법으로 안 돼서 이 중대재해법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안전법이 그동안 오래 있었고 강화도 됐지만 산재 사망자가 줄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왜 안 주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 안전관리자 어떤 이사를 지정하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맡기면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거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네, 김 대표님 오늘 그 문제로 너무 깊이 들어가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정반대 의미에서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7.10 대책이 결과적으로 24번의 그 결정판입니다. 사실은 그 24번 할 거 없이 초기에 7.10 대책을 했으면은 저는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 다주택자들이 너무 주택을 많이 갖고 있고 심지어 다주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못 가지게 하도록 보유세를 현실화한다. 그 선진국처럼. 그 종부세를 올리는 거였죠. 그거 초기에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공급도 처음에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때 주택 공급을 할 때는 주택이 아무리 공급이 돼도 저소득층이 주택을 사기 힘드니 임대주택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하더라도 뭐 용적률을 올려주더라도 거기에 뭐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애초부터 했으면 그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다. 근데 너무너무 늦게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되면 처음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지만 저는 임대차 3법은 할 수밖에 없었던 여기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정치의 길, 이 주제로 가면 제가 보기엔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금 얘기하는 무슨 부동산 문제, 죄송합니다. 이 민생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토론보다 무슨 공수처, 검찰, 윤석열 이런 어떤 권력과 권력 간의 투쟁의 측면이 좀 과잉 부각되는 것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생 문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은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안 사이에 타협과 절충이 되질 않아요. 이 안과 그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방통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협과 절충으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 그것의 핵심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2015년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요. 원래 이렇게 여당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집권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당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당이 야당과 국민과 대통령, 행정부 이 사이에 여당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당은 굉장히 유연해지고 방금 말씀하신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좀 뭐 100점짜리 안은 아니더라도 그런 안을 국회가 내놓으려면 그러면 여당이 좀 이렇게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대화도 더 노력을 하고요. 근데 여당만? 아니요. 야당도 하지만 지금 야당 보고 대안을 내놓으라 이러시는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야당 생각을. 그러면 여당이 이게 무슨 이 민생, 국민들 민생하고 제일 직결된 문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자기들 만들어 놓은 법을 그냥 야당 없는 사이에서 통과시킬 것 같으면 그럼 뭐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당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양보할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저희들은 여당 때 그래 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 보면 정말 독특한 여당 같아요. 글쎄 뭐 180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너무 아마 이 180석에 대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어떤 뭐 그런 일부 욕심이 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걸 김종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생에 관한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쟁점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금 과정을 더 열심히 밟았더라면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아픔을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을 텐데 뭐 그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현재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뭔가 좀 변화가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좀 저희들의 적극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적극 지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민생 아젠다보다는 아까 개혁의 아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마음이 급했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을 아까 이야기한 여당이 여유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만 했지 않냐라는 비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 제도가 이제 한국에서 기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는 뭐 49% 대 51%로 이렇게 돼도 51%가 다 가져가는. 그래서 49%의 민의가 잘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면은 승자독식에서는 남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좋으냐보다는 제가 왜 나쁜 애인지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 인터넷 보시면은 대표자들의 발언, 정당 대표들의 발언이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로 공격하는.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무슨 뭐 불통정권 뭐 하고 또 한쪽에서는 토착 외구 세력이냐 뭐 적폐 세력이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선이나 이런 때 뭐 무슨 선거회 때도 항상 보면은 핵심이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쟤를 심판해 주세요. 그럼 쟤 심판하려면 방법이 뭡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국민의 지지도가 그러니까 승자독식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율대로 국회가 다당제로 구성된다면 쟤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을 심판하더라도 나머지 대한정당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을 심판하더라도 왜 나를 찍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더 좋은 정치. 그러려면 정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맨 마지막에 아마 선거제도는 다루게 될 텐데
근데 또 그 선거제도 가지고 몸싸움까지 하고 뭐 패스트 트랙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또 꼼수 정당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안 도당의 하느니만 유언입니다. 못한 결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선거법 말씀하신 저는 뭐 그 그럼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예. 100% 동감인데요. 100% 동감인데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연동형 비례 하려 그러다가 이제 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뭐 반대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다당제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제도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그런 토양이 생기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대로 그거 시큰 좋다고 만들어놨는데 민주당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이 먼저 하셨어요, 사실. 그거 저쪽이 이제 민주당이 우리 하는 거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성정당을 꼼수로 만들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거 참 이 선거제도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네. 그냥 예. 이론적으로 이쯤 하고요. 좋다고 생각했는 게 그게 실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꼼수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신년기획 특집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여야 이 젊은 정치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20, 30대를 대표해서 여야 두 정당의 지금 지도부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이세요.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 들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 일원으로, 그죠? 네, 지도부 벌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 6개월 되지 않았나요? 네,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이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막상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해 보시니까 어때요? 밖에서 볼 때보다 실제 현장에서 보시니까 우리 정치가 더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라든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권한과 책임의 막대함에 비해서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배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열성 지지층들한테만 너무 빠져 있다. 상대방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정치를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정치 논리 혹은 진영 논리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비생산적인 토론들이 수많은 국민의 삶을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를 지워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참 많이 갖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언급하신 것 외에도 국회 안의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당 내 논의의 구조라든지 혹은 여야의 진영 대립 간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몸담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고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만들 수 없었을까요?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지도부 안에 새로운 이제 역할로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20, 30대를 대표해서 국민의힘에 지금 비대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대위원회가 결국 최고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막상 해보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던가요? 지금 뭐 여기 이제 저희 정치인들께서 나오셨지만 사실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낡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희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부른 것은 이제 여야랑 막론하고 우리 기성 정치에 좀 쓴소리를 하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낡아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제도화시켜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를 결국 기성 정치인, 즉 50대, 60대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포착해내는 사회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미래를 향한 정치적 아젠다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적 아픔을 충분히 정치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게임을
뭐 중독이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피트니스 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단순히 운동이나 뭐 취미생활 정도로 하면 그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거든요. 전혀 아직 우리 세대가 공감하고 있는 감수성을 정치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몸담고 계신 국민의힘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층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당으로 탈바꿈 시켜나갈 수 없던가요? 비대위원으로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더 많이 헤아려 주셔야 우리가 더 젊은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잠시 후에 그럼 우리 정치 달라지려면 또 뭐가 필요한지 한 번 더 말씀 듣도록 하고요. 결국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배분들로서. 즉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민생 과제, 그것도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층들의 이해관계까지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보다는 이념 갈등, 진영 논리, 정치 논리에 빠져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자꾸 반성문만 쓰게 하셔서 죄송한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아마 그 이제 원인을 따지면 굳이 무슨 정치인 개개인이라기보다 우리 정치 문화나 혹은 이 제도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 문화 부분들은 우리가 한 40년간 이 권위주의 정부, 이른바 독재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제도적 민주화는 이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그때 서로 이 대결을 하던 어떤 정치적 관행이랄까, 그 정치 문화라는 게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상대편이 뭐가 모자란다, 부족하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지지가 되고 표로 연결되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정치 문화가 잘못된 것 같고요. 풍토가. 또 하나는 결국 아까 이야기한 성자 독식의 정치 구조 하에서는 그것도 특히 양당제만 이렇게 이 자리 잡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성장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 그다음에 성자 독식의 어떤 국회의원 선거 구조, 그다음 또 나아가서는 결국은 양대 정당만 행세하는 어떤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는 필요하면 타협도 하고 그것도 하는데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그거는 소위 본질에 어긋난 그런 어떤 결과를 낸단 말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왜 상대편이 불행해야 우리에게 이득이 오러가는 이 정치적인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 점에서 무슨 자꾸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분명한 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본질적인 손을 댈 때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정치가 이게 정치가 뭐냐 도대체 정치라는 게 이게 뭐냐 두 분도 사실 지금 정치를 이제 청년으로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민주당, 한 분은 또 국민의힘에서 그 정치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 정의당 생각 다르고 국민의힘 생각 다르고 이제 민주당 생각 다르니까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의 어떤 본질에 우리가 만약 충실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두 분이 걱정하는 왜 민생은 안 돌보고 국민의 삶과 젊은이들의 제일 중요한 이슈와 이런 거 관계없이 당신들 맨날 뭐 검찰총장 쫓아내고 법무부 장관 공수처에 아니 그거 누가 관심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맨날 싸우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라는 게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힘인데 이 힘을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 민주당에다 힘을 이제 잔뜩 드렸고 잔뜩 주고 나서 못하니까 지금 지지도가 아니 저렇게 선거에서 크게 이겼는데 지지도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정치를 하는 국회 안에서 저는 뭐 지금은 국회의원 아닙니다만은 정의당 대표님도 계시니까 국회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운명, 우리 국민들의 운명 이거하고 관련해서 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 그건 저는 쉽게 좀 우리가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생이죠. 민생이죠. 민생이고 요즘 뭐 성장도 안 되고 양극화에 인구는 줄고 젊은이들 일자리는 없고 북한은 핵미사일 가지고 저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늘 토론하고 이런 게 돼야지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아까 그 자기 진영 사람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 예? 민주당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유 의원님 좀 예. 좋습니다만 예. 뭐 거듭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검찰 법무부 갈등 이런 걸 부각시키게 한 책임 계속 묻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도 예. 철저히 민생 위주로 세부적인 정책까지 절충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접근하지는 못하지 않았나요? 그런 측면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이 국회가 지금 상임위가 전부 다 상임위원장이 이제 여당이 되고 여당이죠. 예. 또 다수결로 50% 넘으면 무조건 통과되는 이런 식으로 국회가 운영이 되면 그러면 숫자가 작은 당은 사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의당에서 저는 그런 거 참 잘한다고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이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이슈를 선도하고 이런 거를 좀 잘하거든요. 접근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국회에서 뭔가 이게 이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는 무슨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국민의 어떤 여론을 받아서 선도해야죠. 여론을 받아서 다음 선거에 그게 반영이 되도록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제가 이제 유심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왜 민생 경쟁이 안 될까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정책이 비슷해서 그래요. 두 당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많이 다른데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세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당 보시기에는 아니, 예. 솔직히 말하면은요. 그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님이 저는 아주 역사에 남을 명년설을 2015년에 하셨다고 봅니다. 벌써 6년 전 얘기인데.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사실 증세를 정치 세력이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증세를 해서 그걸 복지로 나누고 서로 같이 공생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망하는 구조로 정치인이 망한다고 하면 안 되지만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모든 걸 지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GDP는 올라가지만 이 나라에서 아이는 안 낳겠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태도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전이 없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그 기준으로 그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정부가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부도 얼마나 많은 세금을 국민들한테 좀 더 내서 이걸 가지고 복지를 하자고 한 게 없어요. 법인세 무슨 3천억 원 이상의 한 2% 정도 올리는 거 빼고는 뭐 소득세 10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만 45%로 올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시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몇 가지 세법 개정한 것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이 던져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 차이, 별 차이가 없는데. 정의당 보시기엔 차이가 없지만 두 당의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라고 지금 말하지 그거 않습니까?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중대재해법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합의하셨거든요. 5인 미만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은 제외한다. 50인 미만은 3년 유예한다. 바로 합의하셨고 두 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중소기업들의 염원이었던 그 공정거래위원회만 그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했고. 예, 알겠어요. 그걸 문재인 정권이 한다고 했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반대하셨고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정의당 의원까지 속여가면서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런 두 당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민생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세요? 뭐 차이가 없다고 말씀은 좀 차이가 적어요. 저희가 적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상 한국 사회를 보는 눈 자체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뭐 이념적으로 뭐가 큰 차이가 있다. 자꾸 이런 싸움 이전에 똑같은 민생을 보더라도 어디에다가 주목을 할 것이냐에 봤을 때 아까 뭐 김종철 대표께서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나 어떤 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불철저하고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제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또 기업이라든가 산업계의 현실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노동시간 단축 문제부터 해서 모두 다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아니라 우리들의 입장만 가지고 혹은 또 현재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밀어붙일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유 대표, 유 의원 제일 답답한 것은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못마땅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구닥다리처럼 과거에 무슨 뭐 자유주의가 어떻고 반시장주의가 이럴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조건 하에서는 이것 이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현재 민주당의 대안이 있고 아까 정의당이나 혹은 더 근본적인 예. 현장의 대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상당한 정도 절충을 하면 그 성과물을 적어도 여당이 다 가져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여러 가지 미숙하고 자신들의 과제에만 너무 소위 아젠다라고 합니까? 거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좀 말하자면 자기들이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은 아프지만 이제 그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좀 달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회초리를 크게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21대 와서 결과적으로는 다 맡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과정을 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보면 당시에 거의 다 소위 나누기로 의석 비율에 따라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나누기로 다 거의 합의됐다가 마지막에 소위 그 양쪽의 강경파들 때문에 다 깨졌는데 그 결과가 강경파들은 아마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뭐 과시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21대 의회 정치에서 성과물을 기대하는 국민들한테는 뭐 남은 게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여당으로서 몇 가지 약속을 한 뭐 공수처법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됐습니다만은 막 그런 점에서 좀 조금 이제 야당도 왜 우리가 180석을 얻어서 무슨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잠깐만요. 새로운 정치가 열리기 위해서 이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지금 몇 가지 화제 아젠다가 떠올라 있습니다. 화두가 떠올라 있어요.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 떠올라 있고 뭐 여야 영수회담 얘기도 떠오르고 오래전 이미 합의는 돼 있지만 가동되지 못하는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떠오르고 방금 지적하신 상임위원장 배분 이거 이제는 좀 다시 돌려야 되지 않는 얘기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사면 문제부터 한번 화두에 올려볼까요? 우리 유승민 의원께 바로 좀 발언께 드리면서. 뭐 사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뭐 정의당 우리 김종실 대표님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거의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똑같길 바래요. 똑같으면 싸울 리가 없잖아요. 똑같으면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한다고 그래서 국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똑같은 거 그냥 사이좋게 처리하면 되지. 많이 다른 건 저도 어필했으니까요. 많이 다르고 정의당이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보수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래. 민주당이 뭐 무슨 굉장히 이념에 충실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집권에 능하고 정치 공학에 능하고 그런 세력이다라는 건 아마 민주당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본질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사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뭐 오래전부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 분을 특히 14일 날 대법원 이제 판결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면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준 고유한 권한이고 그 권한을 대통령이 법원이 판단한 그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좀 초사법적으로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예컨대 뭐 국민의 통합이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이런 걸 위해서 대통령이 사면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저는 사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사면 말씀을 꺼내놓고는 바로 또 이 문재인 대통령 긍휼 지지자들이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청와대도 또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고 사면을 하는데 아까 우리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십니다만 사면을 하는데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저는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남은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사면을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는 좀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된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걸 분명히 하셔야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매번 뭐 매월 매주 여론조사 해보고 50% 넘으면 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중요한 선거가 보궐선거 남아있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면을 가지고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는 진짜 본인의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을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이게 국민의 통합이나 나라의 품격이나 또 미래를 위한 거나 이거는 저는 사면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사면을 본인의 권한이니까 이제 쓰시는 거는 이제 빨리 판단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유 의원님은 이제 찬성하시는 예, 저는 입장이잖아요. 찬성입니다. 예, 근데 저는 반대인데요. 예. 저희 정의당도 반대고 그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은 최순실, 원세훈, 이재용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아니 그게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만약에 그 방금 다르죠라고 하신 거는 다르죠. 제가 말 이어가겠습니다. 예. 다르죠라고 하신 거는 최순실, 원세훈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왜 범죄에 대한 이 그 한 팀이 돼서 일으킨 범죄를 왜 대통령만 사면해주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둡니까?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의당 생각은 지금 아닙니다. 평양 나온 이거 대로 다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그건 뭐 상식적인 거고 예. 그런 상식적인 주장을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두 당 지도부께서 같이 공히 소리 높이신 적이 있어요. 2005년에 이낙연 당시 민주당 의원 하셨던 시절에 대통령 사면 제한법을 발의하셨고 거기에 서명을 하신 분이 지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은 사면을 결정할 때 대법원장 의견을 구한다.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이낙연, 주호영 두 분이 공동 서명해서 국회에 발의한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 사면론이 완전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만약에 최순실 같은 사람을 사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순실이 사면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는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범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걸리더라도.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열패감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하셨다고 봐요. 저는 뭐 민주당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예, 그 아까 유승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가 현행 헌법은 상권 분립이라는 엄격한 권력 분립 체제에 있으면서 왜 사면권이라는 걸 대통령에게 헌법상 아닙니까? 주어놨느냐. 결국은 이 민주공화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그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런 정치적 재량권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월요일 날 기자회견 과정에서 신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뭐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유 의원님 이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지 옛날에는 이 과정 자체가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 때도 보면 그때만 해도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결정 자체가 뭐 결국은 뭐 정치 행위로 그냥 이른바 퉁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방금 김종철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소위 따질 건 따져보자. 뭐 어떻게 되면 그게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중에서 하나가 아마 대통령이 판단하실 때 이거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또 특히 코로나19라든가 또 이 경제 회복에 뭔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 국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런 분위기라도 최소한도 있어야 국민이 어떤 양해할 정도는 돼야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뭐 조건을 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조차가 상권 분립의 예외를 이렇게 해놨을 때는 네. 뭐 그런 어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재량을 가지고 하라는 뜻인데 적어도 그런 점에서 무슨 조건을 달고 제가 지은 게 없는데 뭐 하냐 이래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우리가 뭘 한 거예요. 다 사법 절차를 다 거쳤고 거기서 다 정말 판단이 끝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저는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정치판의 이 운영이라든가 정치권의 이 책임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살리려고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런 어떤 분위기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같이 가면 그래도 국민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뭐 어느 양해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김부겸 의원님은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니 그래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건 적답을 못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대통령께서 근데 지금 김 결정하시고 대표님, 표현은- 제가 김 대표님한테 한 말씀만. 김 대표님께서 그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저는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그걸 기초로 법관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검사들이 기소를 하고 법관들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까지는 헌법에 그대로 맡겨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헌법에 아까 사면은 정치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사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거는 이거는 뭐 100% 정치적인 행위고 그런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하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라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과 사면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 김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그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이제 22년, 18년 동안 그냥 감옥 계셔야 돼요. 그죠? 사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참고 상당 기간 예. 지나고 고령이 되고 하면은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예. 판결 난 지가 지금 3일 지났나요? 이제 이틀 지났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래 떠든다고 해가지고 사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 굉장히 오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 발언에 대해서 한번 예. 잠깐만요. 김부겸 의원의 발언 중에 최소한 사면이라는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과 협치의 어떤 구조적 계기가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면 자체에 대한 시각이 그죠? 방금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것도 여론조사에 물으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이게 통합에 도움이 안 되고 협치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은 그거는 뭐 여론조사를 묻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면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이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됩니까? 이러니까 도움 안 된다는 국민들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본 여론조사는. 근데 김 의원님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김 의원님도 아까 그 말씀은 그냥 퉁칠 수 없는 문제고 협치고 이런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여론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근데 여론은 이제까지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남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좋다. 이거는 정말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그 촛불 혁명 그 정신에 따라서 이거는 뭐 절대 사면 불가다라고 천명을 하시든지 월요일 날 이 이슈가 된 김에 자, 그래서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네, 뭐 넘어가죠. 어떻게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뭐 예. 그렇게 말하자면 단칼 자르듯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어떤 형태의 저는 원칙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 의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반성하고 사과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난 4년간 온 국민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또 어쩌면 국가적인 어떤 원칙을 바로잡는 데 그만한 고통이 있었고요. 또 지금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조목조목이다시피 사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논란을 벌이셔서 그것이 옳으니 아느니 이런 문제는 이미 떠난 것이다. 네. 따라서 아까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대통령의 고민도 네. 바로 그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는 행위로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짧게 좀 짧게 할게요. 이거 국민 통합이 어떤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은 이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아니 예. 뭐 한 80%가 90%가 뭐 찬성하고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각 정당별 지지자별로 완전히 또 갈라져 가지고 사면을 놓고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막 찬성하고 이쪽은 국민의힘이 지지하니까 우린 반대하겠다 또 싸우고 이 사면론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건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저희 심야 토론에서도 사면 찬반 토론을 따로 조직해서 토론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에서는
적어도 사면이 정치 변화와 함께 연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김부겸 의원의 말씀에는 뭐 저희 기획 의도에 맞아서 동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정치 변화를 상징하는 게 뭐냐, 그거는 좀 서로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통합 아니겠습니까? 이제 통합인데. 예, 통합인데 통합을 국민이 지금 통합하려면 상식적으로 국민 통합을 하려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되느냐는 제가 야당이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는 뭐 그 상식적으로 그 점에서는 뻔한 거 국정 아닙니까? 운영의 최종 책임은 예, 집권 여당에 있는 거니까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예, 뭐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그 뭐 우리 예, 더 핑계를 댈 건 아닙니다. 요거 뭐 사면 문제뿐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뭐 여야정 협의체, 영수회담, 뭐 상임위 배분 뭐 등등 우리가 쫙 짚어야 됩니다만 시간은 별로 없고, 우리 청년들의 정치가 달라지기 위한 새로운 어떤 요구사항 한두 가지만 들어보고 마무리 토론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김재섭 비대위원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정치판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등용이 됐을 때 저한테 그 거는 기대감은, 예를 들면 지금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매뉴얼을 보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유튜브로 사용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온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실 피처폰을 쓰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난감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당에 이제 국민의힘에 조금 쓴소리를 하자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경제랑 안보에 강한 당으로 이렇게 계속 정평이 나 있는 당이었는데, 사실 20대 30대가 느끼는 진짜 아픈 시대적 급소는 오히려 젠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더 저희가 시대적으로 더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정당, 아무리 보수당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이런 불평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수자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떤 변화가 또 있어야 한다고 보세요? 결국 뭐 키워드는 혁신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구성의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구성원의 혁신. 네, 구성원의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논의 구조의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구성원의 혁신과 연동돼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그렇다면 이 같은 혁신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당 내에서 정당 내의 민주주의가 최대화되고, 그리고 동시에 정당 내에서 다양성이 포용될 수 있을 때에 진정 우리가 국민과 맞닿을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새로운 미래 어젠다에 대한 논의가 오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히 젊은 세대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과 괴리된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당연하게 일어나야 할 혁신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민주주의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여야 알을 막론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겨우 던진 게, 여야가 지금까지처럼 진영 논리, 정치 논리로 싸움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좀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영수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회의체도 좀 만들고 뭐 이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역시 두 젊은 정치인께서는 확 더 바뀌어라. 두 정당이 사람도 바꾸고 당내 민주주의도 확대하고 좀 이슈도 조금 더 첨단화시켜라, 이런 요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극히 정말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피처폰을 쓰는 수준이더라고. 뭐 진짜 국민들이 그래 하시면 안 되는데. 다들 스마트폰 쓰긴 쓰죠. 쓰긴 쓰는데 아까 기능을 우리는 아직 피처폰 수준에서 뭐 벗어났지 않냐, 그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세대들이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외에도 이들의 관심 있는 젠더 이슈라든가 혹은 환경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고민과 그걸 해봤냐라는 그 지적이 이제 아프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현재 있는 정치 집단이 마치 뭐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그런 교만을 떨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렇다고 저 새로운 세대들의 고민 외에 현재 주어진 우리 사회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라든가, 전문 경제인이 계시지만, 경제학자가 계시지만,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이 현실 아닙니까? 이번에 이 팬데믹,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때문에 지금 누구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써야 되느냐, 만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누구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건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고 그냥 미국은 이렇게 했다더라, 영국은 저렇게 했다더라, 독일은 이렇다더라 이런 이야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 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아까 이야기한 현재 주어진 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할 게 꼭 필요하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초에 여야정 협의체죠. 예.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요청을 하고 여야 당 대표들을 초청하셔서 좀 이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과제가 솔직히 뭐다. 이제 소위 말해서 백신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국적 제약사들의 일종의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백신 그때 계약 안 했냐고 하시면 이건 좀 곤란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금 주어진 만만찮은 국민적 과제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을 모셔다가 정초에 덕담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런 진지한 토론을 구체적 협의를 해야죠. 구체적 협의를 해야죠. 어떻게 그러면, 보세요? 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건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잘 안 들으세요. 잘 안 듣고 이래 이야기 듣고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 생각대로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야정 협의체 이거 우리 많이 봤지만 모여가지고 밥 먹고 사진 찍고 뭐 한두 시간 이야기해갖고는 이건 아무 소용 없는 거고요. 그냥 그거는 뭐 포토쇼에 불과한 거고 대통령께서 진짜 야당의 목소리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저는 대통령께서 시간을 아주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의당도 부르시고요. 국민의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3년 8개월 했는데 그동안 뭐가 잘못돼가지고 부동산이 이 모양이고 방역은 코로나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잘한 거 말고 잘못한 거 쭉 한번 들어보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딱딱한 이런 여야정 협의체다 무슨 협의체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방금 비대위원하고 최고위원 두 분 청년 말씀하신 거 듣고 제가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민주주의하고 다양성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진영이라는 게 완전히 독재 비슷해가지고 국민힘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 당론 안 따르면 민주당은 아마 여당이니까 청와대 오다 대통령 말 지시 이거 안 따르면 민주당 안에서 아마 금모 의원같이 그냥 나와야 될 거고 저희들도 옛날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 피해자시잖아요. 저도 뭐 그런 아픈 기억이 많았습니다만 당내 민주주의 다양성 이걸 가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이제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하신 우리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안보 잘하는 거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젠더 이슈나 양극화 불평등 이슈나 환경 이슈나 인권 이슈나 이런 거를 그냥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완전히 이슈라고 뺏기지 말고 보수 정당도 그런 전부 다 헌법 가치들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거는 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대통령하고 각 당 지도부 이제 만나서 함께하는 그 자리이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노회찬 원내대표 뭐 이런 이정미 대표 이렇게 가서 하고 했었는데요. 좀 유승민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약간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게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양당이 이제 교섭단체 양당이 합의할 만한 내용을 합의하고, 그러니까 그 국회에 있어도 합의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정의당은 막 반대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서 원내대표가 그 청와대 가서 뭐 탄력 근로제 확대 이런 거 우리 반대한다 막 이러면서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이렇게 잘 안 풀리는데 대통령이 거기 함께 하시면 모양은 좋겠지만은 이게 썩 잘 될 거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정치가 좀 제대로 국회에서 다시 복원되려면은 아무리 봐도 정당들이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김 대표 지금은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특히 그렇죠. 네. 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이 경제적 주름살, 이게 사실은 지금 요즘 시위하고 계시는 그 각종 그 자영업자들 눈물을 보세요. 이거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 지도자들이 여기에 지금 뭔가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래서 제가 아닙니까? 보상 없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라고 그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주장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독일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은 거기에서 국가가 예산으로 뭘 어떻게 지원했다 하더라?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솔직히 말하면 국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각 당 대표들이 대국민 연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뭘 갖고 하냐면은 이제 코로나만 딱 한정하면 다른 당 비판하지 말고 우리 당의 대안은 뭐다. 네. 그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거다. 그 세금은 어떻게 할 거다. 예.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걸 가지고 그날 이게 막 와 저게 실현되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부터 지난해 우리 정치를 혹독히 비판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가 됐어요. 여야 합의로. 또 몇 차례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이미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야가 이미 지난해 다 합의한 사안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급한 과제에는 좀 하려는 의지는 있어요. 물론 서로 생각이 다르고 4차 지원금이 보편이냐 선별이냐 서로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조금만 머리만 떼고 모여서 이거 합의해 봅시다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좀 약간 더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예. 아까 정세 없는 목지 말씀하셨지만 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청년 실업자 이분들 다 충분히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려면 돈이 이만큼 얼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 2차, 3차 지원금 그거 얼마 안 됐거든요. 1차 지원금은 전 국민한테 줬단 말입니다. 지금 4차 지원금도 서울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이제 전 국민 줄 거냐, 선별적으로 줄 거냐 이게 논란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거를 하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줄 거냐, 세금을 올려가지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 안 해줄 거냐, 세금을 지금 도대체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정말 그냥 기재부 장관이나 참모들한테 듣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깊이 해가지고 진짜 이 위기를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경제 상황 자체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나서 어떻게 양극화, 일자리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위기 그럼 해결책. 국민의힘은 가서 그 제발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만들지 말고 그 세금을 어디 딴 데 씁시다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사진 찍는 청와대의 알겠습니다. 오찬 이거보다 한 말씀 해보시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짜 마음을 여셔야 가능한. 아니 그러니까 뭐 아마 네. 대통령께서 충분히 그런 준비를 아마 돼 있을 거라고 보는 게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한 이 코로나를 맞은 각 유럽 국가들이 지금 현재 투입하는 그 일종의 무슨 재정에 대한 그걸 보면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신 유 의원님도 이 눈을 비비실 만큼 정말 대단한 그걸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다릅니다만은 그런데도 보면 결국 재정당국의 고집 하나 그거 하나 여야가 합의해서 못 뚫어냈어요. 그동안 물론 뭐 억지로 해가지고 했지만 이러다 보니까 한 번도 제 시간을 맞춰서 정말로 국민들이 효용성을 느낄 만한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만한 그것들 한 번 못했단 말이죠. 이번에 이런 거 방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토론을 하는 장을 이제 여야가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론을 우리는 여기서 하는데 네. 과연 대통령께서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그런 토론을 제대로 된 토론을 그게 정치죠. 아마 월요일 날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왜 안 하겠냐. 지금 현재 이 위기를 극복 못하고 나면 대한민국 자체가 아까 김 대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데 이건 하자라고 아마 진지한 어떤 답변을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어찌 보면 코로나 위기가 하나의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위기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절대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슨 단순히 방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요. 바로 경제. 이면은 국민들의 삶 자체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당 못할 어떤 부동산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대로는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께서 진지한 당신의 고민을 말씀하시지 않겠나. 월요일은 기자회견이고요. 월요일 김 의원님 그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월요일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을 하시고 장밋빛으로 전망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 대통령의 반복된 패턴을 봐가지고는 이런 지금 이렇게 위중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우리 그냥 민주당이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의견을 좀 충분히 들으시려는 그런 자세 변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에게 이게 주문하는 어떤 그런 지금
그런 거라고 그런 건 하는데 혹시 아니고. 보신다면 아니, 저는 좀 대통령뿐만 대통령이 아니라 과감하셨으면 뭐 좋겠어요. 여당도 그런 어떤 여지를 더 넓혀라 이런 아니, 요구까지 그럼요. 하신 예, 거고요. 그럼요. 그 야당은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 아니, 당연히 동참해야죠. 그런 알겠습니다. 토론의 장이 열리면 당연히 동참해야죠. 자,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1분씩 제가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논의하기로 해놓고 빼먹은 게 선거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 개헌 문제도 우리가 다루긴 다뤄야 되는데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밤새서도 좀 부족한 시간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논의하자 정도의 제안만 3당의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얘기를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김종철 대표부터. 그 선거법 같은 것도 그걸 포함해서. 포함해서 1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이 코로나도 잘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투표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20년 총선 때 가장 투표율이 높았는데 66% 정도 됐습니다만은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80%, 77% 이렇게 높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만큼 다당제가 보장되면서 내가 이 당을 찍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 효능감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가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문제는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남짓 남아있기 때문에 개헌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문제,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 민생 문제 여기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문제는 저는 아무래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정치권이 좀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가 국민들이 제일 손가락질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하는 게 정치고 정치인입니다. 저희들 참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정치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치가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어떤 나라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국민들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어떤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께서 제일 절실하게 원하는 그런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정치가 그만큼 후진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실력이 없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 국민들께서 저희 정치권이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력, 능력 이런 걸로 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눈을 좀 부릅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김부겸 의원. 예, 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료진, 또 정말 눈물겨운 절규를 하고 계시는 자영업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견디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정부와 또 정치권 전체 다가 정말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고통받지만은 연대와 협력으로 버텨내는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정치권이 그런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그동안 자신들의 가치 또 자신들의 기준만 고집해왔던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야당, 정치권 혹은 국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180석을 주신 여러분의 진정한 뜻이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을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경쟁과 대립의 상대가 아니라 항상 경쟁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네. 대한민국 호의 함께 가는 그런 동지다. 막 그런 뜻을 갖고 국정을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남 탓을 하고 지나간 과거 얘기를 하면 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서로 대립과 갈등만 있게 돼요. 내 탓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때 비로소 정치가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남 탓하고 지나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에는 좀 귀를 닫아주시고 내 탓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국민이 우리가 함께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김재섭 비대위원 두 분도 수고하셨고요. 세 분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